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면 교환 계약의 문제가 나오면 그 지문 중에 뭐 한두 개는 교환 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담보 책임 지문이나 동시이행명권, 계약 해제, 뭐 위험 부담 이런 지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교환 계약은 당사자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갑이 을에게 A 건물을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B 토지를 넘겨주기로 하고 이렇게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교환 계약이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뭐죠?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의 가액의 차이. 이게 문제가 되겠죠. A 건물은 2억짜리고 B 토지는 1억짜리고 그 차액을 다른 재산권으로 추가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줬을 때 그게 597조 보충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환계약은 이렇게 뜻하고 보충금의 개념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왔죠. 임대차라고요. 자, 대차라는 것은 빌려주고 빌린다라는 뜻입니다. 빌려주는 게 대고요. 빌리는 게 차입니다. 근데 민법에는 요 대차가 세 개가 있습니다. 소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고요. 간단히 구별을 먼저 합니다. 소비대차는요. 물건이 소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쓰면 없어지는 물건을 빌린 다음에 그걸 사용하고 소비를 하고요. 소비했으니까 그 빌린 것 자체를 반환할 수는 없죠. 동질, 동량, 동종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걸 소비대차라 하고요.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가 있죠. 돈 빌리는 거. 이때 소비대차는 이자를 주면 유상이고요. 이자를 안 주면 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보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대차하고 임대차는 비소비물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되고요. 이때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고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차가 뭐냐? 역시 매매하고 똑같이 양당사자가 무엇을 약정하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제주도 렌터카 회사 렌터카라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를 약속하고요.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입니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라고 해놨습니다. 유상이고요. 쌍무고 낙성이며 분료식이고 계속적 계약이죠. 그죠?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사용 수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채무 이행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물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소비물이어야 되고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지만 농지는 제외됩니다. 농지법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농지는. 세 번째로 이 물건은 꼭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주고 을이 다시 병에게 빌려주고 이거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차임을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사용대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민법에는 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만 있지 보증금 지급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지급은 임대차 요소가 아닙니다. 이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건을 빌리면서 차임을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주기로 했다. 그것도 차임이 됩니다. 액수 따위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이런 것들이 임대차 계약의 뜻이고 특징이다. 그런 내용들이 503페이지에 쪼르르 나와 있습니다. 판례 빼고 나머지 기억하시면 나머지 읽어주시면 돼요. 판례는 나중에 보시고 그 의하고 법적 성질에 있는 내용들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우리 교재가 존속기간이 나왔는데요. 존속기간을 보기 전에 두 장을 넘기면 508페이지에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임차권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요.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무슨 권? 채권.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을 을이 빌렸다. 토지 임대차. 그래서 을이 토지 임차권을 갖고 있다. 이 토지 임차권은요. 토지를 직접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 아니고요. 남의 땅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는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죠? 그건 물권이야. 반면에 토지 임차권은 이 땅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라 갑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갑에게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그게 임차권입니다. 채권이죠. 채권은 특징이 뭐였어요?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을은 토지 임차권을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갑이 땅을 팔았을 때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땅 돌려달라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 임차권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임차권 같은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하여 그 힘을 강화시켜주자 해서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621조, 622조. 특별하게 부동산 임차권만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 대항력을 부여하자. 621조, 622조입니다. 621조는 임차권 등기청권이라고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하겠죠.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외워야 돼요. 임의규정을 골라라 해서 답으로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청권. 두 번째, 반대 약정이 없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했을 때 임대인은 그걸 협력할 의무가 있냐? 없습니다. 즉 621조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죠. 반대 약정이 없을 때 임차인이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한 경우 임대인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X, 의무 따위 없습니다. 따라서 이 621조는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에요. 어쨌든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씨잘데기 없지만 621조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등기를 청구했더니 임대인이 흔쾌히 등기해 줘. 그러면 대항력이 생긴다. 또 하나가 622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놈은요. 딱딱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건물 임대차 안 되고요. 그냥 토지 임대차 안 됩니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즉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때 이 임차인은 이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건물을 등기한 때 소급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622조로 보면 두 번째 줄에 일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일을이 임차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라고 되어 있죠.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등기한 때 소급하여가 아니라 등기한 때 그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등기한 때. 그러면 을이 임차권도 등기하지 않고 건물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취득 등기, 소유권 등기를 해버려. 그리고 나서 건물을 소유권 등기해. 그러면 을은 병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밑줄에 이렇게 돼 있죠. 을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 병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한 때, 물권 취득이란 소유권 등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 후에 임차인이 설령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 병에 대해서는 임대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622조의 대항력이 어떤 건지, 그 대항력이 언제 생기는지 그거를 기억을 딱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504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임대차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옵니다. 지상권에서도 있었고 전세권에서도 있었는데 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만 생각합니다. 임대차만. 생각하면 더 헷갈리니까. 자, 일단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최장 존속기간과 최단이 있는데 민법상 임대차는 두 개가 다 없습니다.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은 당사자가 그냥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자, 문제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635조가 조문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요걸 해지 기간이라고 불러요. 자, 기준은 이렇죠.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나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달,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한 달. 동산 임대차의 경우 누가 해지 통고하든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해지라는 것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 총칙 111조 1항에서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해지 효력이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635조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고 나서 일정한 해지 기간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거를 해지 통고라고 하고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바로 해지가 되는 즉시 해지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게 저쪽 뒤에 나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523페이지. (523페이지를) 가면 임대차의 종료라고 돼 있고 종료 원인에 동그라미 2번에 해지 통고가 있고 동그라미 3번에 해지가 있습니다. 그 해지 통고가 해지 기간이 경과해야 해지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냥 해지라고 돼 있는 게 즉시 해지를 말합니다. 해지 기간이 경과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해지가 되는 게 즉시 해지입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해지 통고를 기억합니다. 지금 635조가 있죠? 일단 두 개가 더 있습니다. 636조와 637조. 636조는요, 거기 니은에 있죠? 기간을 정했지만 해지권을 유보한 경우. 임대차 기간을 정하긴 정했는데요. 밑에다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특약을 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간을 정했지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기간 정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때도 해지 통고로 가는 거고요. 디귿,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그러면 임대인이나 파산한 임차인의 파산 관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해지 통고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세 가지. 해지 통고 외우셔야 됩니다. 문제 나옵니다. 해지 기간이 경과할 필요 없이 해지가 되는 것은, 상대방에 도달한 후 바로 해지가 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존속기간은 요거 꼭 기간 약정하지 않은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다시 504페이지로 돌아가면 갱신이 나옵니다. 자, 갱신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합의로 갱신하는 약정갱신과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있었죠. 자동갱신이라고도 하고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하고 법정 갱신이라고 하고요. 또 갱신의 간접적 강제라는 게 있었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뭐였었죠?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권에서 한번 봤죠. 자, 이렇게 민법상 계약이나 권리를 갱신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임대차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됩니다. 합의갱신은 당연히 되고요. 법정갱신이 639조입니다. 그런데 법정갱신의 게 뭐였어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한 것으로 간주. 이게 법정갱신이죠.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도 그 요건과 효과가 뭐냐? 이걸 조문을 통해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거죠. 자, 조문에 보면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임차인은 물건을 반환해야 되죠. 반환을 하지 아니한 채 사용수익을 계속해. 임차인이. 그럼 임대인은 물건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안 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이게 요건입니다.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요건 3개. 자동차를 제주도에 렌터카로 48시간을 빌렸어. 48시간이 됐어. 근데 임차인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녀. 그럼에도 렌터카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럼 갱신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당한 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갱신 됩니다. 효과는 뭐냐? 일단 조건은 전임대차하고 동일해요. 전임대차하고 동일한데 635조가 적용이 돼요. 즉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효과입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 이건 지금 몰라도 됩니다.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단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딱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정갱신 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니은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요거는 511페이지를 가봅니다. 511페이지 가면 643조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요, 모든 임대차가 아니고요. 토지 임대차에서만.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에서만. 건물 임대차 안 됩니다. 토지 임대차. 그것도 4가지 중에 하나. 거기에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라고 되어 있죠.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목, 나무를 심는 거, 체험, 소금을 채취하는 거, 목축, 소말량, 돼지 기르는 거. 딱 요 4가지. 건물 공작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기간이 만료가 되고 기간 만료 임차인수의 지상물이 현존 건물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소금 창고라든가 축사 따위가 현존하고 있을 때 283조를 준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83조가 뭐냐? 지상권에 있는 갱신 청구권 및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는 갱신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5페이지로 가면 임대차 효력이 나오죠. 자, 임대차의 효력. 뭘 생각하면 되죠?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그죠?
임대인 권리 의무, 임차인 권리 의무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하고요. 의무. 그것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게 핵심이고요. 임차인은 권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세 가지.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좀 전에 봤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상물 매수 청구권.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임대차 요령에서 네 가지를 철저하게 봐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조문만 체크하면 됩니다. 조문만. 대법원 판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것들은 조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505페이지에 보면 임차인의 권리 중에 기본이 차임 지급 청구권이죠. 차임 달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차임 증액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임 증액 청구권은 정확하게는 차임 증감 청구권입니다. 기억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차물에 관한 세금 등 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목적물 가격의 폭등 또는 폭락으로 기존 약정 차임이 너무 저렴해지거나 너무 비싸졌을 때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증액 청구할 것이고요. 임차인은 감액 청구하겠죠. 이렇게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넘기면 법정담보물권은 쳐다보지 마시고 나중에 할 겁니다. 임대인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임차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제주도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를 빌린 사람으로 하여금 렌터카를 사용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제주도 공항에 내리면 자동차를 인도해야지. 첫 번째가 인도 의무가 나와요. 두 번째, 내가 자동차 열쇠를 받아가지고 렌터카를 운행하려고 딱 갔더니 보니시에 누가 들어누워 있어. 운행을 방해하고 있어. 나 비켜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랬어요. 물권적 청권이 없어요. 예? 본인시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한테 비켜라 이거는 방해 제거 청권인데 방해 제거 청권은 물권적 청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그런 방해 제거 청권 따위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렌터카를 빌렸다 하더라도 들어누워 있는 사람한테 비키라 소리 못해요. 누가 해야 돼? 임대인이. 그래서 방해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 3번. 누구한테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고요? 임대인한테. 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다이렉트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물건 인도 의무가 있고 방해 제거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왼쪽 현상 유지 수선 의무. 고장나면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고쳐줘야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현상 유지 수선 의무입니다. 조문에 못을 박아놨어요. 623조.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고장나면 고쳐줘라. 그걸 보존행위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624조. 임대인이 보존행위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임대인은 지금 당장 고쳐야 돼. 지금 안 고치면 하자가 점점 커져.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돼 나중에. 그러니까 임대인은 지금 당장 고쳐야 되니까. 임대인이 하지 마라 그래도 임대인은 고칠 수 있단 말이지. 그걸 임차인의 용인 의무, 수인 의무라고도 합니다. 참을 의무를 말합니다. 623조, 624조. 조문 묶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목적물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떤 하자든지 다 고쳐줘야 되냐? 그거는 아니다.
형광등 하나 나간 것까지 임대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줘야 될 의무는 없다. 즉 오른쪽 기억, 사소한 것, 사소한 하자, 이것까지 수선해 줄 의무는 없다. 첫 번째, 니은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고장나면 임차인이 임차인 돈으로 고친다라는 특약 할 수 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엔진을 교체하거나 미션을 교체하는 등 기본적 설비의 교체, 이걸 대규모 수선이랍니다. 이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 중에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현상 유지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현상 유지 수선 의무와 관련해서 임차인의 수인 의무, 그 다음에 사소한 하자는 수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인 수선 의무 면제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있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이 정도 딱 머릿속에 넣습니다. 됐죠? 그리고 넘기면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나왔어요. 그 중에 기본이 임차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고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 두 개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비용 상환 조건이 아주 중요하죠. 626조 1항이 보존 필요비고요. 2항이 계량 유익비인데요. 임차인은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익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억에 A,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반면에 유익비는 지출 후 즉시 안 됩니다.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끝났는데 가액 증가가 현존해. 요때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는 말 그대로 꼭 들어가야 되는 비용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거예요. 건물을 빌린 사람이 리모델링을 해버렸어. 그럼 건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게 유익비입니다. 꼭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유익비예요. 근데 어쨌든 필요비는 지출 후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유익비는요, 좀 전에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상가 임차인이 건물 외벽에 간판을 달거나 식당 운영하면서 1층에 주방시설을 했다. 그럼 건물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즉 요거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 아니고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시설비예요. 이건 필요비도 아니고 유익비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어야 할 것. 이게 요건으로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B에 있지요. 니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는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니에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임차인은 청구합니다. 디귿, 만약에 임대인이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유치권.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임대인이요, 나중에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그럼 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목적물을 못 돌려줘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요. 필요비나 유익비를 안 돌려주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달라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관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 계약상 권능이잖아요. 계약 당사자 사이에만 주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동시항변권, 비용은 유치권.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걸 사례 형태로 구별하라는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분들이 문제를 읽지도 못해요.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별해 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고장나면 임차인 네가 네 돈으로 고쳐라 라고 약정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인 수선임으로 면제하는 특약이면서 동시에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 쓰세요. 일시사용 임대차. 에 적용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일시사용 임대차가 뭐냐? 여행 가서 호텔에 숙박하는 거 생각해요. 2박 3일. 이게 일시사용 임대차입니다. 객실 빌리는 게 임대차죠. 임대차죠. 임대차가 아니라 숙박계약인데요. 아이, 그게 임대차죠. 그런데 밤 12시쯤 샤워하려고 수도꼭지를 딱 틀었는데 고장났어. 물이 철철 넘쳐. 프런트에 전화하겠지. 다 퇴근했네. 부득 내가 야간에 수리하는 업자를 불러서 내 돈으로 고쳤어. 나중에 퇴실할 때 프런트에 영수증 첨부해서 수리비 청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시사용 임대차에 비용 상환 청구권 적용된다. 자, 비용 요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첫째.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됩니다. 자, 요 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해 가면서 차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반면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이 됩니다. 다르죠? 두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임대차 종료 시를 박스를 빡 치세요. 반면에 오른쪽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박스 빡 치세요.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해서 답이 이걸 바꿔서 낸 게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기간 만료한 경우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답을 못 찾았어요. 못 찾죠. 주목해서 봐주지 않으면 못 찾아요. 임대차 종료 속에 기간 만료가 들어있죠. 기간 만료는 종료 사유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르죠. 종료 사유에는 기간 만료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합의 해지도 있고 해지도 있고 해지 통고도 있고 임차권 포기도 있고 등등등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지상물은 기간 만료만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속물은 종료시, 지상물은 기간 만료. 구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부속물로 돌아와서 이 부속물은 임차인이 건물 현관문에 부착한 번호키나 외벽에 부착한 간판처럼 건물의 일부가 아닌 독립물입니다. 독립물. 누구 소유예요? 임차인 소유예요. 그놈들 중에서 객관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만 됩니다. 객관적 용도로 사용된다는 건 임차인 특수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간판은 어때요? 임차인 특수 목적이죠. 이건 안 되는 거야. 반면에 번호키는 누구도 쓸 수 있죠. 요게 부속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부속물이란 독립물이고 임차인 소유이면서 플러스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일 것. 임차인 특수 목적 물건이 아닐 것, 디귿.
리을. 됐죠? 그런 놈들 중에서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야. 다시 조문으로 가면 임대인의 동의받아 부속시킨 물건과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 두 개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요건을 갖췄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기억. 임의 규정이 아니라.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 포기하는 약정 원칙적 무효. 그 다음에 거기는 없지만 형성권입니다. 무슨 권? 형성권. 그래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사라. 그럼 사야 돼요.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두 개 추가. 좀 전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빠져요. 우리 대법원에 의할 때. 임차인이 이익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등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된 경우 이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예외가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사용임대차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사용임대차는 비용상환 청구 같은 임의 규정만 적용이 되고요.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 따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오른쪽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고요. 어떤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에게만.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기간을 약정했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갱신 청구하고요.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643조예요. 그런데 대법원이 하나를 추가합니다. 건물 공작물 소유나 식목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건물이나 소금창고나 축사를 지었어. 임차인이. 그런데 임대인이 느닷없이 해지 통고해.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635조. 얼마가 지나면 해지가 돼요? 6달. 그럼 임차인은 6달 지나면 건물 철거하고 소금창고 철거하고 축사를 철거해서 토지를 반환해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대법원 막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상으로는 요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만 판례가 하나 더 추가. 두 가지 경우에 우리 판례는 요것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것뿐만 아니라 요 경우에도 요건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과의 임대차를 합의 해지했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잖아요. 딱 요 경우만 인정된다니까.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경우 안 된다니까.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위해 임대인의 계약을 해지해서 종료한 경우 안 된다니까. 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을 포기해서 종료된 경우 안 된다니까. 딱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게 기억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줄 있죠. 이건 기간을 정했는데 기간이 만료했을 때 1차적으로 갱신을 청구하고 2차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 줄이 또 하나죠. 건물 소유 등의 목적으로 한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그죠?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는데 걷다 대고 뭘 또 갱신을 청구해. 바로 뭐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 형성권입니다. 즉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임차인이 건물 사라 그러면 사야 됩니다. 역시 디귿 강행 규정입니다. 지상물 매수 조건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리얼 아까 말씀드렸죠. 임차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 청구할 수 없다. 기역, 니은, 디귿, 리얼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판례가 우글우글. 판례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판례 중에서 2번, 3번, 6번. 3개. 자, 2번, 3번은 뭐죠?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도, 미등기 건물이어도. 3번. 다 쓰러져가는 소금 창고, 즉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또 임대인은 소금을 채취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럼 소금 창고는 임대인에게 쓸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도 사라. 할 수 있다. 허가 여부, 등기 여부, 경제적 가치 여부, 임대인 효용 여부는 매수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냥 다 사라 할 수 있다. 단 6번. 임차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건물 지었는데 땅이 조금 좁아서 옆에 있는 갑소유 땅까지 빌려갖고 건물을 지었어. 즉 임차인소의 건물이 임차지 및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 나중에 을이 갑에게 갑 소유가 아닌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할 수는 없고,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라 이렇게 안 되겠지. 그래서 임차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는 부분, 벽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면이 있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만 사라 할 수 있다. 그게 6번. 아주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요 정도 일단 확인하자. 됐죠? 네. 나머지는 조문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513페이지에 보면 627조가 있는데 우리 아까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임차인의 감액 청구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627조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멸실이 돼서 임차인이 사용식을 못하더라 그 부분을, 그럼 당연히 그만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그게 627조입니다. 조심하실 것은요. 차임 감액을 청구해야 감액되는 것이지 당연히 감액되는 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나머지 부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627조입니다. 넘깁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하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임차인 의무 중에서 640조, 41조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기입니다. 2회분을 말합니다. 연속 2회, 통산 2회를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있죠. 634조는 뭐냐? 목적물에 대해서 수선을 요하거나 권리자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알려줘야죠. 그죠? 그 임차인의 통지 의무예요. 물론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으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또 남의 물건 보관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돼요. 존박스 밑에 2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보관해라. 남의 물건이니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단 말이죠. 또 쓰다가 길거리에 함부로 방치하면 안 되지. 잘 보관해야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관 의무. 나중에 물건을 반환해야 되고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임차인의 의무가 됩니다. 자, 아까 있었던 것과 겹쳐가지고 임차인의 가장 기본이 차임 지급 의무고요. 수선 요할 때 통지해야 되고요.
임대인이 수선할 때 거절 못하는 수인 의무가 있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가 있고요. 보관 의무가 있고 원상 회복 의무 있고 반환 의무 있고 이게 임차인의 의무가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런 의무가 당연히 있겠구나. 하나하나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요. 임대차는 5번째 한 장 넘기면 오른쪽에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가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줘요. 그럼 을에게는 임차권이 생기죠. 이걸 파는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또는 갑이 을로부터 물건을 빌려요. 빌린 물건을 재임대합니다. 그게 전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임차권을 양도하면요. 임대인갑 임차인 을이 임대인갑 임차인 병으로 바뀝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임차권 양도고요. 전대는 갑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두고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하는 게 전대입니다. 즉 을이 이 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느냐 탈퇴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계약 당사자는 을하고 병입니다. 임대인 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입니다. 주택을 임대차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생겨서 전근을 가게 생겨서 집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좀 이사 가도 되나요? 집주인이 착한 사람이야. 아이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없지요. 대신 사람 하나 구해놓고 나가세요.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라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제가 중개사의 물건을 해놓고 새로 임차인이 왔어요. 자, 요 새 임차인 누구하고 계약하죠? 갑하고 계약하죠. 이거 임차권 양도예요? 전대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갑병 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지 임차권 양도도 아니고 전대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는요. 갑이 아니고 을병이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짜증나죠. 을한테 빌려줬는데 지멋대로 병에게 쓰게 하는 거예요. 을이. 그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그래서 갑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해놨습니다. 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그런데 2항 임차인이 위반을 하네.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전대를 했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임대인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요건이냐? 병이 자신이 양수한 임차권이나 전차권을 갑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 갑의 동의가 없으면요. 병은 갑에게 찍소리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임대인의 동의는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다. 이 동의는 미리 해줘도 되고 계약 후에 받아도 됩니다. 사전 동의, 사후 동의를 불문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한 번 한 동의를 함부로 철회하지 못합니다. 이게 임대인의 동의의 성격이 됩니다. 의회 임차권 양도와 전대가 있고요. 민법의 규정에 원칙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만 보시면 되고 한 장을 넘기면 4번에 임대인 동의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단양도, 무단전대 법률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단전대예요. 그리고 무단양도와 무단전대는 딱 하나를 빼고는 법률관계가 똑같습니다. 한꺼번에 보면 돼요. 딱 하나 다른 점은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갑을 간에 임대차가 있었고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재임대하면서 갑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게 무단양도, 무단전대입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 양수인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전대의 경우에는 전대인, 전차인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무단양도, 무단전대에서 법률관계 세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을병 간의 관계, 갑을 간의 관계, 갑병 간의 관계. 세 사람의 세 가지 관계. 먼저 을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그랬죠. 그리고 얘는 동의를 못 받아줬죠. 따라서 병은 제대로 사용수익을 못하지. 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을병 간의 관계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을은 사용수익을 못하게 했으니 책임을 져라. 두 번째, 갑을 간의 관계. 갑은 을과의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이 권리라 그랬죠. 갑은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갑에게는 해지권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갑병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갑병. 일단 갑의 입장에서 보면요. 동의를 안 했죠.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즉 병은 갑에게 찍소리를 못한단 말이죠. 갑이 바라봤을 때 병은 내 물건을 무단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물건을 반환하라.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보면 병은 아무런 동의 없이도 아무런 승낙 없이 무단으로 갑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물건을 반환하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 대법원이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지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갑에게는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리 보고 있더라 말이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을은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물건을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나에게 반환. 반면에 해지하지 않았다면 을이 여전히 임차인이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물건을 을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병에게 직접 나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눠집니다. 두 번째,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면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갑이 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즉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여전히 차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 추가 청구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거 아주 잘 나옵니다. 갑을 간의 계약이 존속하는 한 갑은 병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518페이지, 519페이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오른쪽 면이 퍼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적법량도, 적법전대 따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무단양도, 무단전대까지를 확인하자. 됐죠? 네? 네.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임대차가 끝이 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민특법 중에서 주임법, 상임법 확인해 보겠습니다.